최근 한국에 역대급 통수를 날린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과 일본인데요. 베트남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전자가 GDP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베트남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었죠. 또한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인해 베트남 축구가 급부상하여 최근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여행 갔던 한국인들의 사건으로 인해 이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사건 자체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여론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것은 이후 벌어진 베트남 사람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이때다 싶을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은 인터넷에 한국인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글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까지 하며 한국을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동안 베트남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쌓아왔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많이 생겼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이 근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어찌 보면 중국보다 신뢰할 수 없는 체계라는 불신을 갖고 있었음에도 일본과의 왕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외교적인 절차도 전혀 없이 기습적으로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이에 우리 외교부에서도 일본인 입국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과 일본은 외교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인터넷상에서 한국을 비하할 때에도 일본의 일부 세력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은 일본과 베트남 사이에서도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베트남의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40세의 일본 사업가가 베트남에 입국하여 돌아다닌 후 일본에 귀국하였는데 이미 마법에 걸린 상태였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판정을 내린 후 한참 후에서야 베트남에게 이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덕분에 베트남에서는 해당 일본인과 접촉한 사람들이 베트남 시내를 하루 종일 활보하게 방치한 셈이 됐죠. 뒤늦게 일본으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은 베트남 당국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으로 추적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없어 패닉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에게는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여 소음을 일으켰는데 일본에게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죠. 일본 또한 베트남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영상은 며칠 전 업로드하였으나 유튜브의 노란 친구 때문에 삭제했던 영상입니다. 일부 편집해서 재업로드합니다. 2019년 가을 인터넷상에는 한 영상이 떠돌았습니다.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한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고 개처럼 취급하는 영상이었죠. 유튜브에 올라왔던 이 영상의 제목은 베트남 기능실습생이 일본인에게 개취급을 당하고 있다 였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 문제로 대두되어 당시 SNS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는데요. 이후 카를로스 곤의 일본 대탈출국 사건도 터지면서 일본 내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일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기본적인 인권도 무시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사 속에서는 일본인들이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을 다른 회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여권을 모두 몰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앞서 화제가 되었던 베트남 기능실습생 목줄 영상은 알고 보니 일본인들의 영상이었다는 것인데요. 즉, 목줄을 잡고 있는 것도 매여 있는 것도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상을 촬영하는 자가 베트남 기능실습생이었을 뿐이었죠. 영상을 업로드한 베트남인은 비록 영상 속의 피해자가 베트남인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별을 일삼는 일본의 환경도 문제이지만 조작을 하여 여론몰이를 한 베트남인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베트남인의 역대급 조작 사건으로 인해 일본에 만연한 각종 차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에 기초한 근본적 사상이 타라 입구라고 설명합니다. 타라 입구는 열등하고 우매한 아시아 문화를 벗어나 우월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한 일본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주장된 사상이죠.
이를 통해 일본은 서구 문물을 빠르게 흡수했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것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중 아리아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다라는 사상이 심취해 있던 독일은 일본과 반코민테른이라는 조약을 맺으면서 일본인을 명예 아리아인으로 인정한다는 황당한 행적을 보입니다. 덕분에 안 그래도 탈아입구 사상에 쩔어있던 일본인들은 이때를 계기로 자신들을 명예 백인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더 백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게 됐죠. 일본의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모리아리 노리는 일본인은 체력, 지능, 언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양인에 비해 열등하다. 그러니 일본 청년들은 미국에 가서 미국 여성과 결혼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체력과 지력이 우수한 백인 혼혈 자식을 낳아 그를 바탕으로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개량해야 한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일본의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왔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는 혼혈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일본인들은 정말로 자신은 일반적인 아시아인과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도쿄올림픽 예선에서 러시아 배구 대표팀의 코치가 한국인을 향해 눈을 찌는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한국에서는 국제배구연맹 측에 항의를 하였지만 일본인 네티즌들은 이게 왜 인종차별인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로 묶지 말라. 괜히 피해를 확대시키지 말라. 일본인은 찢어진 눈을 가진 사람이 없다. 라는 댓글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죠. 하지만 정작 지난 2월에는 일본의 축구 유망주인 쿠보 선수가 같은 팀 코치에게 눈짓는 차별 제스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한국인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아시아인이 차별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했지만 일본에서는 큰 소음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눈을 찢는 제스처를 같은 아시아인을 차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2010년 일본의 아이돌인 모닝구 무스메는 한국인들은 모두 눈이 찢어졌다는 제스처를 보이며 한국인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일본은 우리는 아시아가 아니다 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사상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 폭로가 올라옵니다.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 상황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매년 14.2%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노동하기 좋은 환경이 절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일본은 외국인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듯하다 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하는 것에는 보증인도 필요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등도 외국인들에게 불친절한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런 현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본의 언론에서는 심심할 때마다 중국을 깎아내립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이어지자 일본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하기 그지없죠. 미국이 기본적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용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로마도 각종 민족을 정복하면서 이민족들에게 동화 정책을 펼쳤듯이 미국도 이민자들의 국가로서 함께 상생하였기 때문에 급속도의 발전이 가능했다. 편협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은 정확하게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는 하지만 기사마다 은근히 미국 이꼴 일본이라는 뉘앙스를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정작 일본은 이미 이민자들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은 일본은 유학갈 가치도 없는 나라라고 낙인을 찍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도 일본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필이면 3월 1일 반일 환상에 사로잡힌 한국의 불매운동은 왜 항상 실패하는가 라는 기사를 휘갈기며 정신승리하듯이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야.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시장이었던 한국, 일본산 맥주 수입 98.2% 감소,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 68.9% 감소, 일본산 담배 72.9% 감소, 일본산 완구 57.5% 감소, 일본산 가공식품 54.7% 감소, 일본산 화장품 41.8% 감소, 유니클로 2019년 3분기 212억 원 적자, 2019년 4분기 719억 원 적자, 데상트 2019년 순적자 109억 원 추정. 데상트는 특히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본사도 큰 타격을 받아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선박 수주 실적 세계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 지난 몇 년간 한국을 앞질렀던 중국 업체들을 크게 따돌리고 압도적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추격 및 추월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던 한국의 조선사들이 어떻게 다시 역전극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조선업의 역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 태동한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우리 국민의 의지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1969년 최초로 수출선을 건조하면서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죠. 이후 대형 조선소가 잇따라 건립되고 민관이 힘을 합쳐 산업을 육성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9년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6.3%를 기록하며 세계 2위로 등극한 것입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조선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높여나갔죠. 그 결과 2000년대 들어온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량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3270만 CGT로 사상 최고의 수주량을 갱신하며 우리 산업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2009년 전 세계 수주량이 2007년 대비 90% 수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조선업은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쓴맛을 보며 천문학적 손실을 내기도 했죠. 하지만 2016년부터 수주 절벽을 겪은 우리 조선업은 2018년 수주량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찍고 다시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 전략을 펼치며 재도약을 시작한 것입니다. 2018년 2분기 이후 우리 조선업은 길었던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합니다. 2011년 이후 7년 만에 세계 수주 점유율 44%를 달성하고 세계 1위를 탈환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력과 생산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주도권이 옮겨가는데요. 역사적으로 조선업 주도 국가는 1950년대 영국, 1960년대 스칸디나비아, 1990년대까지는 일본, 그리고 2000년대 한국으로 이동했고 2012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패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곧 이러한 흐름을 뒤집고 중국을 다시 압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 한국 조선업이 세계 시장을 석권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 발주량 2529만 CGT 가운데 943만 CGT를 수주해 855만 CGT를 따낸 중국을 따돌리고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더 희망찬 전망은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실적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6월 이후 주력 선종의 발주 증가로 수주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모잠비크나 러시아 등에서 진행하는 대형 LNG 프로젝트의 발주가 올해 9월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위 탈환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적은 바로 황산화물이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대형 크루즈선 한 척이 내뿜는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자동차 3억 7,600만 대가 같은 시간 주행했을 때 내뿜는 배출량과 거의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약 18억 대라고 했을 때 크루즈선 5대가 내뿜는 이산화황이 전 세계 자동차에서 내뿜는 양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한 환경규제가 우리 조선업이 화려하게 부활하게 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올해 2020년부터 발효된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 IMO의 강력한 환경규제 덕분이었습니다. 선박이 내뿜는 황산화물 함유량을 기존의 3.5%에서 0.5% 이하로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제한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죠. 한국의 조선사는 액화 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 등 친환경 선박 부문에 일찌감치 투자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런 환경 규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았을까요? 기술력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꼭 LNG선을 만들 필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0.5% 이하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이 장착된 선박을 이용하거나 LNG선 등 친환경 선박을 이용하면 되었던 것이죠. 저유황유를 사용하면 엔진 개조를 할 필요는 없는 장점을 가지나
연료 비용이 약 40%가 증가하고 정유업계의 지속적인 공급이 불투명한 단점을 가집니다.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을 사용하면 장점으로 기존의 3.5% 유황유를 사용 가능하지만 단점으로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설치 비용으로 약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가 들며 세정수와 폐기물이 배출되죠. LNG 연료를 사용하면 장점으로 황산화물 및 NOx, CO2의 저감 효과를 가지게 되고 단점으로는 연료 탱크의 부피가 커지며 개조 비용으로 약 2천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국과 중국의 선택이 달랐던 것이죠. 중국은 눈앞의 이익만 보고 미래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았고 한국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LNG선 제조 기술과 저유황유 정유 기술에 투자 및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질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이죠. 글로벌 에너지 분야 정보 분석 업체인 스탠더드 앤더스 푸어스 글로벌 플라츠는 최근 아시아에서 저유황유 시장을 가장 잘 준비한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을 정도로 우리의 국내 정유 4사는 저유황유 정유 기술을 이미 선점했었죠. 코로나19 여파로 정유업계가 현재 힘들지만 내년에는 활로가 생길 것입니다. 지난 2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오만 교통부가 이달 초 자국 영해에서 개방형 탈황장치의 세척수 배출을 금지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항만청도 최근 발표한 공보에서 별도의 환경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자국 항만에서 탈황 장치에서 나온 세척수 배출 행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척수가 바다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방형 탈황 장치를 단 선박은 입항하기 전 연료를 저유황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로써 개방용 탈황 장치를 금지한 국가 또는 지역은 21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스 오브 잉글랜드 P&I에 따르면 노르웨이,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중국, 파나마, 포르투갈 등이 탈황장치의 세척수 배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독일 성급에 따르면 현재 선박에 장착한 탈황장치 중 세척수를 바다에 버리는 개방형은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LNG선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LNG 선박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행운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로또 1등도 구매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죠. 글로벌 친환경 바람을 타고 쾌속 순항을 예고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중국 장수성, 장수, 양쯔강 조선그룹은 지난해 일본 미쓰이그룹 계열사와 함께 장수, 양쯔 미쓰이조선을 설립 2022년 중형 LNG선 운반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1 합작기업이 설립된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LNG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탈 LNG 시대가 됐을 때 차세대 선박 핵심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조선 분야 리더십과 기술적 주도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스마트 선박 기술을 비롯해 암모니아, 전기, 수소 전기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추진 에너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낸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응원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